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오늘 귀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 최초 한국인 교수님이시죠? 행정대학원. 예,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글로벌 이코노믹 회장님이시고 태클 요즘 그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태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저자 김원기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1차로 이때 강연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대담을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지식사회에서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람이 경쟁을 피할 수는 없는데 사회는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이제 지식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사회에서는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성공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들 조금씩은 달라요. 다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한평생 살면서 좀 성공도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의 이제 새벽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세상 사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뭔가를 좀 깨닫고 살고 싶은데 일상이 너무나 이제 분주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사게 만들고 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이런 행동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누군가는 how much is enough 해서 얼마나 벌어야지 또 얼마큼이어야지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과 쉼이라는 거에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적어도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또 일은 대부분이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는 아주 치열해요. 그래서 아주 블러디 컴피티션이라고 할 정도예요. 피 튀기는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모습은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인 걸로 대체로 표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사의 모습을 우리는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을 하면 썸은 합이니까 썸 탄다는 썸이 아니고 합을 하면 제로가 된다는 거니까 나의 행복이 너의 슬픔 또 너의 행복이 나의 슬픔 합하면 제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더라도 대표적인 게 이런 도박과 같은 게임인 거죠. 판돈을 놓고 하는데 나중에 다 합해도 결국은 딴 사람 이긴 사람 합하면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잭 웰치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쨌든 인간이 또는 기업이 살려면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단어는 하나 기억해야 되겠어요. 경쟁 우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에 나왔던 비교 우위라는 용어하고는 다른 용어인 거예요. 비교 우위는 영국과 인도가 각기 자기에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가격을 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관계예요. 그거를 비교 우위라 그래요. 경쟁 우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산업군 내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들 간에 누가 더 경쟁에 우위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 우위에 서면은 우위라고 그러고 못하면 열이, 같으면
등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우위, 경쟁 등위, 경쟁 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쟁 우위가 있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먹고 살려면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개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경영학에서 가리키는 경쟁 전략, 저는 학교에서 경쟁 전략을 가리키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론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좀 추려봤어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자들 간에 통설, 다수설, 또 뭐 소수 견해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경영학 내에서도 학자들 간에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왜 성공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잘 되는 기업은 뜨는 시장, 뜨는 분야에 들어갔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포춘 500에 있는 기업들을 5년간 분석했어요. 내린 결론이 뜨는 시장, 뜨는 분야에 있는 기업은 성공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뜨는 시장이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독특한 시장에 있는 기업이 성공했다. 또 하나는 남이 갖지 않은 독특한 자원과 역량을 가진 기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두 개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거는 한 부류로 지지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주로 자원 기반 관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 재산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두 개가 공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생이나 사업에서의 일종의 성공 부등식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환경, 자원, 역량, 시장, 룰. 부등호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놓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뭐가 가장 중요하고 큰 거죠? 룰. 네, 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자원, 역량, 시장, 룰 중에서. 방금 전에 저희는 어떤 걸 한번 해봤냐면 역량과 시장이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나왔어요. 시장 기반 관점 그리고 역량, 자원과 역량. 단어 들으셨죠? 네, 거기에 안 나왔던 단어가 환경, 그렇죠? 네, 자원도 아까 했지만, 네, 룰이 안 나온 거죠. 네, 저는 이거를 쉽게 해서 환자 역시 룰 이렇게 네, 병원에 있는 환자가 아니고 네, 환자 역시 룰. 환경과 자원보다는 역량이 중요하고 역량보다는 시장보다는 룰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 특강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5글자를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 역시 룰입니다. 자, 그럼 환경부터 시작해 볼게요. 박새라는 새가 있어요. 참새하고 비슷한 새예요. 조그만 크기예요. 근데 박새가 사는 곳이 좀 다른 거예요. 한쪽에 사는 박새는 알래스카에 사는 박새였고 하나는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박새. 두 가지 종류의 박새를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판이 있을 때 판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컵을 넣어놓고 컵 안에는 벌레를 넣어놨어요. 박새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 위에는 유리컵을 얹어놓은 거예요. 안이 보이는 투명한. 그래서 양쪽에 칸막이를 쳐놓고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바로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결과가 났어요. 한쪽에 있는 박새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발로 딱 뚜껑을 띠끼고는 안에 있는 벌레를 쉽게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한쪽에 있는 박새는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어요. 같은 박새예요.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네. 어떤 박새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박새고 어떤 박새가 알래스카에 사는 박새일까요? 벌레를 잘 잡아먹은 박새가 어느 곳에 사는 박새일 것 같아요?
왜 알래스카일까요? 추우니까 빨리 먹고 나가요. 아, 그래요? 야, 따뜻한을 이제 영어로 웜이라 그러고 벌레도 웜이라 그러죠. 스펠링만 다른 건데. 따뜻한 곳에는 벌레가 많아요. 네, 추운 곳에 알래스카는 벌레라는 게 찾기 힘든 거잖아요. 이 실험이 시사한 바는 뭐냐면 알래스카의 박새가 벌레를 아주 잘 잡아먹었어요. 캘리포니아 박새는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서식지의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생존 본능과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사람들의 삶에 놓고 보면 너무 아이를 헬리콥터맘 이런 것처럼 해서 아이를 너무 다 끌고 다니면서 케어를 해주면 아이가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디시전 메이킹 능력이 떨어져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떨어지게 돼요. 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공직에서 이제 제 직장을 처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공직 사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국서무라 그래서 주무사무관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각 과를 돌아다녀서 결제를 받아야 저희 국장님한테 결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장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다 대부분이 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고 근데 또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역시나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뭐 KS라고 얘기하는 딱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딱 서울대, 법대, 그리고 고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만 가면 한 30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아, 김사무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저희 동료 사무관들끼리 앉아갖고 이제 그 과장님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저희끼리 내린 결론이 그 어머니가 모든 결정을 다 내려줬어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경기 중학교 가야 된다. 네 어머니. 얘야 경기 고등학교 가야 된다. 네 어머니. 이렇게 자랐어요. 실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고시도 패스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딱한 거예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새의 사례에서 보듯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환경이 결코 좋지 않다. 궁하면 통한다고 부족한 게 많으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능도 발달하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좋게 지내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존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쁘다고 탓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겠죠. 자원이에요. 관자 역시 룰에서 자원입니다. 돼지하고 코끼리를 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금통을 만들어 봤어요. 네. 어떤 저금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코끼리.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떡대가 아주 이게 크잖아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는 스모 선수고 하나는 농구 선수인데 어떤 선수가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덩치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 그렇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를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원.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지만 중동에는 기름이 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산유국들. 네, 이게 자원의 차이죠. 국가도 자원의 차이가 있고 기업도 초기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차이가 있고 사람도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지능, 타고난 체력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남에 비해서 더 좋고 나쁨이 그 사람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량이에요. 능력과 역량 이렇게 제가 표를 구분해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한 건 아마 제가 처음 했을 거예요. 명확하게 한 거는.
역량 기반으로 경쟁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능력과 역량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세상에는 개념이 있는 사람과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다른 두 글자로 우리가 불러요. 이 개념 없는 이렇게 하잖아요. 개념 없으면 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네? 능력과 역량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가 나요. 그것만으로도.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역량은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 한자를 배우신 분도 있고 여기 이제 아마 한 중학생 정도면 한자를 안 배운 분도 있는데 경쟁하다 할 때 경자를 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설립자가 머리고 몸통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경쟁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경이라 그래요. 경쟁은 항상 상대가 있어요. 능력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영어 스피킹 또는 뭐 중국어 독해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 두 영업부 직원이 있는데 갑이 을보다 중국어가 훨씬 능통해요. 그래도 영업부 직원이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물건을 잘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출 실적이 근데 을이 높다면 을이 더욱더 역량 있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경쟁하다 하는 걸 영어로 compete라고 하죠. 경쟁은 competition이라 그래요. 이 앞에 붙어 있는 COM이라고 하는 게 복수를 뜻하잖아요. 네, 상대가 있는 거예요. capability, capable 이런 거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상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 우위에 쓰려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서 역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량을. 그래서 저는 이 역량을 이렇게 태클 오각형이라고 하는 오각형 속에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 오각형 중심에 가운데다가 C를 두고 TA, KL, E를 이렇게 배열해 봤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태클 오각형 이렇게 저는 이제 부르는데요. 저는 이 태클 오각형 속에다가 두 가지를 담았어요. 이제 하나는 황금비를 담았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황금비가 동양의 황금비와 서양의 황금비가 달라요. 네,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고, 황금비는 아름다운 것이고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태클을 통해서 강함을 취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보시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속에 작은 삼각형들이 있고 큰 오각형 속에 작은 오각형이 있고 또 붙이면 오각형이 돼요. 이렇게 똑같은 구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과 자기 순환성이란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걸 프랙탈이에요. 우주는 프랙탈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의 폐나 이런 모든 것들도 프랙탈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 속에다가. 네. 그래서 이 안에 프랙탈을 넣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황금비예요. 5대 8을 나누면 1대 1.618이 됩니다. 이거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황금비예요. 그리스 이런 로마 시대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곳에 가면 다 그 당시에는 젓가락이나 모든 물건들을 1대 1.618로 만들었어요. 그 황금비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은 강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황금비를 이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황금비가 담긴 이런 시어핀스키 삼각형 그리고 오각형 이거를 프랙탈 구조에 맞춰서 도형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C를 우주의 중심처럼 가운데 놓고 나머지 5가지 요인들을 균형 있게 잘 맞춰서 나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마치 프랙탈처럼 큰 비전을 품어도 큰 비전은 이룰 경우에는 그 큰 비전과 아주 닮은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데 성공의 요소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량 중에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를 좀 알아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태클이라는 구조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TAC 그리고 KL인데요. T는 이제 탤런트, A는 attitude, C는 challenge, K는 knowledge, L은 luck, 행운이죠. 그리고 E는 노력을 하는 effort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요인을 놓고 보면 지식, 기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을 알파, 베타로 한번 나눠보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은 저는 2000년까지 공직사회에 종사하다가 2001년에 제가 벤처 1세대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뭘 가장 잘 알았을까요? 알파 중에서. 정부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네, 제가 정부에 관료로 근무했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을 거예요. 지식재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겠죠. 저 공직 첫 출발이 특허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재산 제가 잘 알았을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는지도 창업했을 때 몰랐단 말이에요. 네. 사업계획서도 안 써봤죠. 직원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채용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근데 이럴 경우에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중에 내가 어떤 것들은 잘 알고 어떤 것들은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4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무지의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인간은 깜깜한 우주에 대해서 정말 깜깜했어요. 그건 무지의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뭔가 지식이 이제 쌓이면 불완전하지만 지식을 갖게 돼요. 그걸 불완전한 지식 단계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잘못하는 경우가 지식을 갖고는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나 신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섞여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오류의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어. 이런 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4번째는 완전 무결한 지식이에요. 지식은 이런 4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식들 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어쨌든 자기의 경쟁의 원천으로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분석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지의 수준이 0이면 태클도 0인 거예요. 난리지 수준이 높으면 역량도 커지는 거죠. 자, 이제 태도예요. 역량 중에서 태도를 한 겁니다. 환자 역시 룰인데 아까 우리의 역량은 태클 오각형을 통해서 키운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식을 한번 알아봤고 지금 또 태도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른쪽에 표 하나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경제 자체가, 사회 자체가 relationship economy라는 거예요. 조지 호만스는 세상은 거래라 그랬어요. 사회학자가. 네, 인간관계는 거래예요.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래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거래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하나 살펴볼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블로그 같지만 블로그에는 2종류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블로그고 하나는 관계 블로그예요. 여러분들 지식 블로그 많이 아실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블로그가 상위에 랭크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위쪽에 랭크시켜서 노출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해요. 나의 성공이 주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비춰서 보면 관계 블로그는 정보를 교환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주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영 달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비춰놓고 보면 지식 블로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관계 블로거는 태도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A라는 친구 어때? 그러면 그 친구 똑똑하기는 한데 이러면 그 친구 태도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가 환자 역시룰에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비록 나의 컨텐츠, 내가 나온 학교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좀 떨어져도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내가 그 집단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매우 뜻깊은 우리한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복잡해요. 고속도로는 연결망이 좀 단순해요. 이렇게. 근데 비행기 항공 연결망은 엄청나게 컴플리케이티드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복잡한 망에 요런 자리라고 보시죠. 선들이 모여 있는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기만 하면 돼요. 이걸 네트워크의 허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제 신간인 태클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바로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막 할 필요가 없이 고속도로 연결망에서 어떤 자리에 가려고 막 할 필요가 없이 요즘 끊어지고 나서 네. 고속도로 연결망에서 내가 어떤 자리, 내가 시카고의 자리, 뉴욕의 자리 이런 자리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그 자리로 밀어주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대단히 훌륭한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입각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장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 친구보다 내가 훨씬 똑똑한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지식 블로그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들 누가 장관 돼야 되는데 누가 어디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관계 블로그가 또 이 네트워크가 저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성공의 신전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아까 환자 역시 룰 했는데 맨 밑에 보면 자원과 환경, 그 다음에 믿음과 태도, 지식과 경험 이렇게 올라가죠. 맨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돌을 쌓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세상에 떨어진 거죠.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투성, 세상에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던져졌는데 딱 던져졌을 때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몽고 침략기에 임진왜란기에 6.25 사변이 터졌을 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1977년이 1인당 소득 1,000불, 국민 수출액이 100억 불을 했을 때인데 그런 시대에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경쟁이 좀 느슨한,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 대학 졸업하면 거의 바로 취업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실업률이 9%나 되는 거죠. 처한 환경이 달라요. 근데 처한 환경이 달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환자 역시 룰이었으니까 우리는 뒤쪽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환경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아까 박세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원 중에서 저희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적성이에요. 적성.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고 탤런트라고도 얘기하는 적성인 겁니다. 예. 지능과 체력은 특별하게 더욱더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성은 개발을 하기에 따라서 남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적성을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과 태도,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활동을 제가 4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보니까 학습,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 일을 해요. 그리고 친교, 그리고 기타. 기타 활동에는 휴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렇게 밸류를,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제 밸류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 환자 역시를,
그다음에 이제 value라는 게 나온 거예요.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 그래서 그거를 좀 예를 좀 쉽게 들어보겠어요. 삼성과 애플이 있는데 둘 다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활동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마케팅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value proposition이라 그래서 가치를 proposition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proposition.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품이 저 상품에 비해서 이 점이 달라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V 광고를 통해서 또 대리점에서의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저 제품하고 이 점이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겠어요? value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 산출하는 최고의 value는 상품과 서비스예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 상품을 value로 만들어내는 거고 KT, LGU 플러스, SKT는 통신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value예요. 자, 기업의 value는 이해가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걸 정당이라고 치면 제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삼성과 애플 대신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걸 value로 제시하겠어요? 그게 바로 정책과 인물이에요. 네. 정당은 그거를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유권자 시장에. 아시겠죠? 다 value를 내놓는 거예요. value. 그러니까 경쟁 우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value를 내놔야 되는데 그 value가 남보다 어떻게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value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명문대하고 비명문대가 있다고 치죠. 여기도 다 value를 이제 졸업생들을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제각각 나는 저 학교 학생에 비해서 이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취업시장인 거예요. 취업시장에. 아까 삼성과 애플, 정당이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도 그런 value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value를 제시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거와 학생이 자기 자신의 value를 만들어내는 거는 지극히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value를 만들어낸다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른 설명은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전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냈죠. 그럼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같이 학습, 노동, 그리고 친교, 기타 이런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value를 만들어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기도 하겠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들어낸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는 영 안 될 수가 있어요. 샤오미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이 워낙 저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중국에서는 저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 피드백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피드백이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피드백이 돌아오면 대단히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으로 치면 믿음의 근거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자기 믿음이 원래부터 된다고 믿었던 사람은 더욱더 그 믿음이 커지고 강화되고 믿음이 없거나 약화됐던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는 무지 상태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면 지식도 강화가 돼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 knowledge management라는 게 있어요. 지식 경영이라는 거. 대단히 복잡하지만 이 심플한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잘 넣어줄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요. 이치가 다 같아요. 자, 플러스 썸 게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월간지가 있었어요. 안에는 만화가 있어요. 아톰, 황금박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표지는 다 이렇게 예쁜 여학생들이 표지를 또 장식해요. 네. 그런데 저도 이걸 보고 싶었는데 저는 저희 집이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형편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빌려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식을 저 혼자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집에서 사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빌려봤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어깨동무를 보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친구야 저기 너 월간지 뭐 보지? 어깨동무 보는데 그래? 나 새소년 보는데 바꿔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새소년을 누가 보는지 알고 있어요. 빌려봤기 때문에. 네, 제가 새소년이 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바꿔보자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 좋아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민법의 계약으로 보면 청약과 승낙 이런 거예요. 청약을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승낙하면 이게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동무 친구하고 일단 됐죠. 그거를 새소년 한 친구한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확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권을 다 보게 됐겠네요. 네. 근데 이 네 권을 다 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친구들도 이거를 제가 돌려보게 해줬어요. 영철아, 소년중앙 보는 친구한테 영철아, 너 새소년 보고 싶지? 내가 빌려줄게. 제가 요 집단의 리더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이거를 경제학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깨동무, 소년중앙, 새소년, 뭐 소년 경약 이런 게 있었을 때 제가 없었을 때는 한 사람의 효용이 오면 그 사람 4명의 합이니까 총 효용이 20이죠. 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4명이 다 보게 해줬으니까 한 사람마다 20씩 했죠. 저까지 5명이죠. 총 효용이 100이 된 거예요.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소셜 프로핏이 증가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거에서 새로운 밸류를 제가 시장에 만든 거예요. 밸류를 크리에이션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식빵, 급식우유가 있었는데 급식빵 먹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보고 있는 월간지 끊게 하고 빵 하나 더 시키게 해서 제가 빵 먹고 그 친구 4권 빌려주고 급식우유 먹는 친구한테도 똑같이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빵 셔틀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은 빵 셔틀로 오해받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액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액티브는 미국 회사인데 회사의 광고를 받아서 대신 TV에다가 광고를 내주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화입니다. 이제 또 아까도 실화였지만 단지 단위만 달라요. 자, 이 회사는 광고해주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이 회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런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기술 개발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훨씬 더 좋은 모니터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한 구형 모니터 1000대를 처분해야 된 거예요. 그게 시장 가격이 1달러씩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시장에다가 0.2달러 이렇게 덤핑 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구형 모니터를 누가 1달러 주고 사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액티브한테 이거 좀 팔아달라 그랬어요. 얼마예요? 한 개에 1달러씩에. 그랬어요. 이 액티브는 광고 회사예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남미, 미주시장 이런 데에 호텔 체인 업계 연락한 거예요. 호텔의 방마다 TV 있어요. 연락해서 옛날 구형 TV 다 바꿔. 이 TV 삼성전자 거 훨씬 좋은 걸로 해줄게. 그래? 근데 비쌀 거 아니야. 그래. 1불씩인데 0.7불에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액티브가 제안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1000대 보내. 갖고 해요.
액티브는 거치지도 않았겠죠. 액티브가 그걸 창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그 회사로 그 호텔 체인으로 간 거예요. 다 배송이. 자, 그러면 액티브는 그 회사로부터 1000대에 대해서 700불을 받았겠네요. 0.7불씩 1000대니까 받았어요. 삼성전자한테 500불 줬어요. 200불은 또 자기가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나머지 500불은 너희 회사 우리 회사 광고하잖아. 내년 거 500불 미리 계산.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냥. 네. 삼성전자는 1000불을 다 받았어요. 이 회사는 중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거래. 그래서 요즘 이런 거래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경영학의 화두예요. 네. 아무것도 갖지 않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도 팔아주고 현대차도 팔아주고 이 회사가 중간에서 팔아줘요. 이 회사 뭘 갖고 있어요? 그럼 정보를 갖고 있어요. 누가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액티브에 대한 뭐가 있어요? 크레딧이 있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그렇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중간에 있는 제가 야, 뻥치지 마.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이러면 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걸 하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의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건 제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2000년까지는 공직에 있었고 2001년도에 제가 창업했다 그랬죠. 2001년도 창업했던 사무실입니다. 5평 이렇게. 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월세 얻어갖고서 이렇게 했어요. 딱 2년 만에 오른쪽에 있는 2,500평짜리 사옥 지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평이니까 그래도 25평 아파트 100개인 거예요. 그죠? 네. 2년 만에 마련했습니다. 위에 보면 레버리지라고 돼 있죠. 네, 레버리지. 아까는 아비트러지였어요. 아비트러지는 차익 거래라는 거예요. 차익 거래. 중간에 서서 차익을 거래하는 거예요. 옛날 고조선 때 중간에 서 갖고서 중개무역 하다가 고조선이 한번 혼났잖아요. 네, 그렇게 중간에 서는 거예요. 예, 아비트러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레버리지예요. 지뢰. 네.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쇄업과 출판업을 아마 알아보겠어요. 이거는 시장에 대한 건데요. 아까 환자 역시 룰. 이제 영향을 했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쇄업과 출판업 두 개가 하나는 인쇄업이라고 되고 하나는 출판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쪽의 사진인데 둘 다 뭘 갖고 다루는 거죠? 종이. 네, 종이라는 거예요. 인쇄업과 출판업은 비슷한 업종처럼 보이죠? 네. 완전히 다른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의 개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업. 네. 그래서 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출판업은 제가 그 태클이라는 책을 출판사에서 냈겠죠. 제 책의 가격은 누가 정해요? 출판사가. 그럼요. 출판사가 정하죠. 15,000원 이렇게 출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네, 저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15,000원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15,000원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도 저자가 인지도가 없어서 10,000원에 해야 겨우 팔릴 것 같아요. 이런 10,000원짜리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격 결정자가 누구예요? 출판사예요. 그거를 프라이스 메이커라 그래요. 메이커는 만드는 거잖아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의미로 프라이스 메이커인 거예요. 가격 설정자. 자기가 가격을 정해요. 네. 고객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업인 거예요. 네. 인쇄업은 이건 정말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제가 인쇄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몸빵인 거예요. 몸빵.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쇄물 어디다 맡겨도 똑같은 품질이에요. 그렇죠? 가격도 고객이 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뭐 1,000원이면 하던데? 그러면 그래요? 그럼 990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고객이 정해요. 인쇄업자가 못 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다가 특정 곳에다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주는 그 담당자, 그 친구가 비록 그 안에서는 대리일지라도 인쇄업체 사장님이 그 대리 생일날도 챙기고 또 과장님하고 선물도 해드리고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같이 마셔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인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 그죠? 예. 처칠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고양이는 우리를 look down on, 우리를 내려다보고 개는 우리를 look up to, 우리를 위로 올려다보고 돼지는 우리를 평등하게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영국의 수장인 처칠이. 돼지는 목을 못 들어요. 네. 얘는 지금 목을 빳빳이 딱 들고 아주 기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우리는 밸류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걸 택해야 되는 거죠. 내게 쟤보다 이만큼 훌륭해요 하는 거를 충분히 어필해서 고객이 그 물건을 사게, 나를 택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돼지도 고객 가치가 실현되는 곳에 서 있으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샤오미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돼지도 폭풍의 길목에 서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지도 폭풍의 길목에 서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경영학적으로는 고객 가치가 실현되는 곳.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이 아닌 내 회사 제품을 사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서 있으면 뜨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샤오미 예를 들었으니까. 삼성전자도 얘기했죠. 옛날 시장은 이런 거예요. 제조를 해요. 스마트폰을. 팔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순서대로 해요. 그렇죠? 근데 샤오미하고 델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샤오미는 고객 주문을 먼저 받아요. 안 팔릴 수가 없어요. 고객 주문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고객 가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했어요? 재고가 안 생겨. 네. 그런 데에 써야 될 비용들을 어떻게 다 절감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경쟁 우위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룰입니다. 많이 왔죠?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눈을 또렷또렷하게 뜨고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네. 룰이에요, 룰. 자,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그림 당시에는 원근법이라는 게 있고 원근을 바라보는 소실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원근법이 생겨요. 근데 세잔느부터는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바라봤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과일마다 어떤 거는 위에서 봤고 어떤 거는 정면에서 봤죠. 그죠? 바라본 곳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없던 규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상파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처럼 해서는 새로 나온 화풍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을 전시할 화랑도 없었어요. 장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했어요. 기존 룰과 다르게. 누굽니까? 네, 여기 와서는 정말 어딜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죠? 네, 이런 거예요. 자, 누구죠? 지휘하는 사람이? 네, 카라얀입니다. 그죠? 네, 영상을 좀 보면 좋은데, 일단 슬라이드만 보면, 자, 여러분 지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요. 같이, 예. 카라얀에 집중해 주세요. 아, 집중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휘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오케스트라의 상임대표도 저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지휘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눈을 마주쳐 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카라얀 눈을 감고 있잖아요, 지금. 한껏 멋은 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카라얀은 영상을 전공했어요.
영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상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앞에 악당과 합창단과 관객을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가지고 그걸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상파 이전과 이후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런 음악 분야도 카라얀 이전과 이후로 정말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전에는 음악이 냅다 재미없던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엄숙하게 하는 거였는데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룰을 깨는 거예요. 자, 현대와 대우인데요. 이제 기업 분야로 왔어요. 두 회사가 뭘 생산했는지 아세요? 자동차, 또 건설, 네, 전자.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기 그 방청객들은 대단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같아요. 네, 이런 식이었어요. 뭐냐면 기자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회장님, 왜 회장님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데 가서 사업 안 하시고 맨날 뭐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세요. 뭐 가로치고 찌질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곳엔 경쟁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회사는 둘 다 우리나라 회사였지만 현대차, 대우차, 현대조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대우는 다 2등인 거예요. 2등이 똑같이 미주시장에 가가지고서는 뭘로 차별화할 수 있겠어요? 다른 데 가니까 몇 등이 됐어요? 1등이 됐잖아요. 그곳엔 누가 없었어요? 경쟁자가. 경쟁 우위에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죠? 네. 작은 다윗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다윗과 골리앗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약자도 늘 지는 게 아니라 약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약자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이 당시의 전투는 1대1 검투사끼리의 전투였어요. 졸개들은 뒤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를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둘이 말 타고 나와서는 막 매답을 겨루다가 탁 하면은 전쟁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칼을 아마 질질 끌고 나왔을걸요. 예, 이 무거운 투구와 갑옷도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양을 치면서 가장 잘했던 돌판 매질 그걸 갖고 승부한 거죠. 네. 그래서 다윗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네요.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돌발 퀴즈. 이렇게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네. 물맷돌이라는 거, 슬링이라고 하죠. 돌렸죠. 이거 돌려서 어떻게 던졌을까요? 맞습니다. 네, 언더드로로 소프트볼 할 때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F는 ma, 그죠? 이걸 가지고 얼마 정도의 가속도로 그 질량, m이라는 질량을 가진 게 얼마 정도의 가속도로 가서 날아갔을 거고, 그리고 파괴력은 얼마나 나왔을지가 다 계산이 됐어요. 지금. 자, 최홍만과 효도르입니다. 지금 우리는 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최홍만은 2m 17cm에 140kg의 거구예요. 네. 효도르는 러시아 선수인데 183cm의 작은 키예요. 물론 저보다는 한 10cm 크지만. 네. 그런데 이 장에서 최홍만이 KOP를 졌어요. 어떤 장이죠? 프라이드 장. 프라이드. 네. 그래서 입식 타격 K1은 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홍만이 밥셉은 이겼어요.
오히려 160kg에 밥세븐이 이겼어요. 2m에 이겼는데 쇼도르한테는 졌어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룰을 하고 있죠. 최홍만은 자기 자신의 신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팔과 긴 다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곳에서 격투기를 했어야 이길 확률이 높았겠죠. 누운 장소에서 하면은 오히려 긴 팔과 긴 다리가 더 불필요한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룰이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이 장이 아니라 무슨 장이죠? 그렇습니다. 씨름장이라면 분명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장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장마다 룰이 달라요. 장마다. 그래서 그 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뒤에 있었군요. 자, 바이올린인데요. 사라장가 누구죠? 박혜미, 박지혜. 누구예요? 네, 사라장가 박지혜죠. 네네, 박지혜가 맞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룰과 관련해서 등장했어요. 아까 최홍만과 효도르처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사라장은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죠, 그죠? 그리고 박지혜는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한 곳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공부한 게 유리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터잡기가 아주 유리해요. 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라장 같은 경우는 아주 클래식한 과정을 다 밟아온 거예요. 그런 중학교, 그런 고등학교, 그런 국제 콩쿠르 이런 거를 밟아왔어요. 스승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분야에 있는 앞서간 스승이에요. 사제간에 자기 제자를 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라장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박지혜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럼 박지혜는 사라장과 똑같이 경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연주하는데 뭐가 완전히 달라요? 네? 표정 갖고만 승부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박지혜 거에는 그렇죠. 네, 일렉트릭이 꼽혀 있잖아요. 네, 다른 장에서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에 나가서 대박이 난 거죠. 완전히 다른 장을 간 거예요. 사라장과 같은 쪽에서 경쟁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오늘날 같은 모습이 못 됐을 거예요. 네,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모습이 남미에서 기차역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하는 장소가 사라장가는 다르잖아요. 네?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 거죠. 다 관객일 뿐인 거예요. 지나가는 패신저들이고. 네. 자, 룰이에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뭐 CJ 이런 거 아시죠? CGV. 이게 우리나라의 영화관인데 이 영화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딱 그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하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끼리만 해먹는 거예요. 아까 통신 서비스도 KT, SKT, LGU 플러스.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제4 이동통신은 없는 거예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이서 원래 가격을 담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 영역이 어디예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영역들, 그죠? 라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는 경영학에서는 그 SCP라 그래서 시장의 스트럭처가 기업의 퍼포먼스를 결정한다 그래서 SCP 분석을 해요. C는 컨덕트예요. 기업의 행위. 그래서 시장 구조가 그냥 뭘 결정해요? 그 기업의 성과를 결정해줘요. 우리나라에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3개 회사가 있었어요. 그 3개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6%입니다. 엄청나죠? 애플의 영업이익률 아세요? 34%입니다.
애플보다도 높아요. 삼성전자 16%입니다. 아니 설탕 만드는 회사가 무슨 대단한 테크닉이 있어갖고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률을 내겠어요? 설탕을 만들려면 원당을 수입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원당 수입업자를 세 곳으로 정해준 거예요. 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누가 하나 최근에 좀 미웠어요. 요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4개 회사가 됐어요. 또 4개 회사끼리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또 따뜻하게 해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룰이에요. 룰. 아시겠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장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곳.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표인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 맞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 우등생이 여전히 사회 우등생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많아요. 그거는 학교 우등생이 아닌 사람들의 잘못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교 우등생과 같은 길을 걸어가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 우등생이 아닌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한 장이 아닌 유리한 장에 가서 경쟁을 해야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인 영역은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대체로 이게 공부예요, 공부. 변호사, 의사 이런 시장들이 있죠.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 행정고시 100명 뽑았고 사법고시 300명 뽑았어요. 사법고시 300명을 뽑으면 그중에 100명이 판검사로 임용이 되고 200명이 변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나라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000명. 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전체 변호사가 2017년 2년 후에 3만 명? 2만 3만 명입니다. 네, 3만 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법고시에서 2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됐다면 100년이 있어야 2만 명이 됩니다. 150년이 있어야 3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서 3만 명이 되게 됐잖아요. 2년 후에. 네, 거기다가 법률 시장까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정원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룰 메이커즈가 정하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 사람이 정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코노믹 렌트라 그래서 경제적 지대라는 거를 따뜻하게 향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을 빌려주면 렌트를 받죠. 그것처럼 내가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서 부수하게 생겨나는 거를 이코노믹 렌트라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받는 지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제적 지대가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그게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공부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면 위너가 될지 몰라도 밖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려는 곳의 전체 정원이 자기의 전체 경쟁자 수 중에서 몇 명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적성이 거기에 걸맞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는데 우리 사회에 아주 바보 같은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 경쟁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왜 부러워해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는 건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 활쏘기 궁수로서 자기가 뭔가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습을 열심히 해요. 활쏘기를.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보니까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도 저 스케이트를 저렇게 잘 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림픽 이쪽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시간 중에 5시간은 저걸 하고 5시간은 스케이트 타는 걸 한다면 이렇게 분산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연아가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부 쪽으로 나가지 않을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게 바로 이런 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영역이 있어요.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업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이래요. 이런 데는 한 방이 있어요. 제가 권투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권투 중에서 올림픽에서 하는 권투는 아마추어 권투예요. 헤드기어를 쓰고 큰 글러브를 끼고 복싱을 해요. 이때는 경쾌한 풋워크와 잽과 스트레이트와 어퍼와 훅과 그리고 더킹을 얼마나 컨비네이션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요. 그렇죠? 이 장에서는 KO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아마추어 복싱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KO도 안 나고 예상이 거의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으로 딱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공부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모의고사 쳐봤을 때 예를 들어서 12년간 공부를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성적이 나왔다면 그 상황에서 특별하게 집이 풍비박산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든지 뭐 이런 변수가 있지 않았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점수가 나왔다면 그게 그 사람의 공부적성이라고 인정해야지 돼요. 좀 가슴 아프지만 공부적성이 없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게 사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처럼 김연아를 쓸데없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아마추어 복싱이 바로 공부적성 같은 경우예요. 자, 프로복싱 가면 좀 달라지죠. KO도 나오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K1, 아까 입식 타격 가면 더 변수가 커지죠. 점점 얇아지잖아요, 이런 게. 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다가 프라이드를 가면은 스탬핑 킥, 막 이런 것도 해갖고 누워있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해요. 목도 조르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UFC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다 그냥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인간이 싸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실력이 별 볼일 없는데 저 챔피언하고 붙은 경쟁자가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뒤쪽으로 탁 펴고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걸로 딱 했는데 어떻게 챔피언이 들어오다가 한 대 맞고서는 KO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아하. 이런 영역은 변수가 많은 영역이구나. 아시겠죠? 공부적성이 부족한 사람은 변수가 많은 곳으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커져요. 박지혜가 바로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잔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카라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게임의 규칙이 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정말 웃긴 게임인데 옛날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와 프로복싱에 그리고 레슬링 한때 레슬링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예요. 자, 게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이노키는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는 계속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바보야 하고 약 올리고 해요. 예? 왜 그래요? 서로가 갖고 있는 전투 역량이 다르고 게임의 규칙이 다른 곳에 싸워왔거든요. 알리가 싸우는 곳과 안토니오 이노키가 싸우는 장이 다른데 이 장을 갖다가 합해놨단 말이에요. 안토니오 이노키는 일어났다 하면은 한 방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예요? UFC예요. 예. 너무 냅다 재미가 없으니까 누워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왼쪽에 있는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는 이건 뭐 정말 지루한 재미없는 게임이 돼버렸죠. 그죠? 이렇게 계속 누워서 하면 그 게임의 결과가 예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오른쪽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임의 규칙이 복잡한 곳, 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최근에 이제 우리 영화로도 크게 히트했는데, 그죠? 바깥에, 울돌목 바깥에서 외장이, 야, 비겁한 이순신, 그 안에 숨어 있지 말고 넓은 바다로 나와!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몰살하지 않았겠어요? 네. 네. 이게 뭐예요? 두 곳이 울돌목 안과 밖이 뭐가 달라요? 장이 달라요, 장이. 아까 안토니오 이너키가 싸우는 장과 무하마드 알리가 싸우는 장이 다르고, 그죠? 렘브란트가 싸우는 장과 세잔느가 하는 장이 다르고, 다 장이 달랐잖아요. 네. 장이 다른 곳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장이 다른 곳에서. 그래서 군사학에서도 보면은요, 역사학자 아렌킨 토프트가 연구를 했어요. 100년간의 전쟁을 분석해 봤어요. 100년간의 전쟁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보십시오. 서로 간의 전투 역량이 다른 거죠. 강자와 약자가. 강대국과 약소국인 거예요. 근데 둘이서 똑같은 전략을 갖고 싸웠더니,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전면전 치고받고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누가 이겼어요? 강자가 76%의 확률로 이긴 거예요. 다른 전략으로 싸워봤어요. 저쪽에서는 전면전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게릴라전을 해.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반대 전략으로 싸웠을 뿐인데 약자가 63%로 이겼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전략을 취한 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미국이 이라크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라크는 전 세계의 4대 군사 강국이었어요. 한번 해볼만 했던 거예요. 미국하고 전면전으로 붙었어요. 박살이 났잖아요. 베트남은 게릴라전으로 한 거예요. 밀림에서. 그래서 베트남이 이겼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자가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 그리고 그 장이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장의 모양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룰과 관계없이 장의 모양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항상 장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누구죠?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의 공산당 군사력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군사력이었어요.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정말 집요하게 게릴라전으로 괴롭혔죠. 이 먼 거리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동하면서 계속 도망갔다가 기습하고 도망갔다가 기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나의 강점이 있는 곳, 게임의 규칙이 나에게 유리한 곳, 그곳에 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강점이 있는 곳.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의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강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특강할 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그 바쁜 일상 때문에 그래요. 성인은 성인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빠요. 네? 그래서 알빈 토플러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치도 않을 지식과 곧 없어질 직업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노력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누구나. 그래서 연세가 들었어도 적성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적성을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주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는 뭔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했을 때 그래? 우리나라 사람도 그냥 넘어가요.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걔네 쑥스러워하고. 그때 물어봐야 돼요. 그래? 그 점이 어떤 점이 내가 그게 잘하는 것 같아? 질문을 해보면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그냥 칭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적성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아내와 주위 사람들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제 적성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태클인데요. 이제 TACKL이 소문자로 써 있고 또 대문자로 태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자 태클은 영어 사전에 들어 있는 거죠.
영어 사전에는 소문자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구 경기나 하키 경기에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거를 태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 책이 태클을 하라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문자 태클은 축구나 하키 경기 등에서 태클해서 이렇게 공을 뺏는 거. 이거를 오늘 슬라이드 보셨던 제로섬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TACKL의 대문자는 저 이렇게 정의해 본 거예요. 도전하다. 역량을 키우다. 환자 역시룰에서 역량을 키우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역량을 키워서 나의 강점이 있는 뜨는 시장, 뜨는 분야, 나의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 곳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역량을 키우려면 태클 오각형으로 역량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태클 오각형으로. 근데 그거를 플러스 썸. 제가 새소년, 어깨동무 이런 거에서 했듯이 액티브가 했듯이 그런 플러스 썸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비트러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비전과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제가 그려본 그림인데요. 뭐 그림은 이제 물론 이제 화백이 그린 거지만 제가 아이디어는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비전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죠.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비전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네, 좀 떨어져 있어요. 나의 현재 시점과. 사람에 따라 고도는 달라요. 좀 높고 위대한 비전을 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르지만 하여간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달성해 나가야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프랙탈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작은 것들로 계속 그 비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연아를 부러워한 선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고 작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책에도 썼지만 7살 먹은 소녀가 자신이 앞으로 나이팅게일 같이 훌륭한 간호사가 돼서 세상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작은 목표들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힘의 합력이라는 걸 배워요. 과학 시간에. 합력.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의 힘들은 두 개를 합하는 것서 더 커지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뒤쪽으로 가는 힘이 있으면 그만큼 힘을 차감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렇게 합력을 배우곤 인생에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네. 자신이 뭔가 비전을 세워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목표도 거기에 걸맞게 그쪽 방향으로 끊임없이 만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에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4바퀴가 전부 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직진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도 갈등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속에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관계에는 5가지 관계가 있는데 5가지 관계 중에 첫 번째가 부부 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관계고 이런 관계들이에요. 제일 핵심적인 관계가 뭐냐면 인사이드 미와 아웃사이드 미의 관계예요. 네,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내 마음속의 신념과 철학이 나의 행동과 일치돼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라고 하는 거고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품은 것과 밖에 처신하는 것이 다르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의 합력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사이드 미와 아웃사이드 미가 같게끔 마음속에 분란과 갈등이 없게 인생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비전을 향해서 작은 목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3가지로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단어는 3단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전 나눔. 그래서 이렇게 콤파스를 여기 0점에 두고 이렇게 삥 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콤파스를. 그 안에 지금은 노란색만으로 도전과 나눔 글로벌이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것이 콤파스로 가득 채워지면 가득 채워질수록 즉 도전은 높게 도전을 올리면 올릴수록 선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90도 선처럼. 그죠? 나눔은 낮게 낮추면 낮출수록 X축과 똑같이 붙겠죠. 그러면 이게 가득 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패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컴패션, 연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은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글로벌하게 이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대단히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도전 나눔 이 세 가지 단어를 저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그리고 이제 고얼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건너편 개울에 건너가고 싶으면 목적지가 있을 거고 그 개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징검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건너가요. 근데 목표 지점이 저긴데 징검다리를 다른 방향으로 놓으면 저 지점으로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징검다리를 마지막에 내가 그쪽 건너편에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끝까지 돌을 놔야만 건너편 땅에 건너갈 수 있지 중간에 돌을 놓다가 포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어요. 물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항상 크게 되는 법인데 사람들은 거창한 꿈을 가지면서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서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저희 제 고등학교 모교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제 모교를 설립하신 선생님이 대학교도 설립을 하셔가지고 네, 그 대학에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사님이 올해 103살이신데 네,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시게 살고 계세요. 네, 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은 이웃을 위해서 항상 교육사업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오신 선생님이에요. 103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네, 기억력도 총총하시고 네, 저는 저희 부부가 그 선생님을 이제 가끔 찾아뵙는데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고 나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풍요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결핍의 세계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세상은 풍요롭고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새소년의 사례 보셨죠? 네. 그래서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재산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때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고 나의 노력의 방향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믿는 세상은 세상은 풍요롭고 그리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밝다라고 믿고 사는 게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남보다 경쟁 우위에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남을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남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꿈방송 회원 중에 그 국제회의 동시통역 정도 통역사인데 특별히 우리 그 교수님께 한 3가지 질문만 앞에 나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앉아서 하세요. 놓쳐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학민 대표님 댓글 노래 한번 하시고 여기 앉으셔야 될 건데. 지울까요?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그 네. 인터넷에서 다른 그 인터뷰하신 것을 봤는데, 인터넷에서 다른 네, 네. 인터뷰하신 것을 봤는데요. 네. 그 태클이라는 책에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자기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대단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자기가 좋아지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네.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거에 더욱 집중하면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그럼 자기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져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죠. 아까의 피드백처럼 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네 하는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좋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네. 제가 그 카이스트에 학생들이 몇 년 전에 자살을 많이 했어요. 공부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인데, 다 과학,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인데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학생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세상도 풍요롭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보다 앞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글로벌 이코노믹스 거기서 네, 기사를 연재하고 계시는데 네.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태도 뭐 너무 중요한데요. attitude count라는 이제 말이 있죠. 태도가 중요해. 예. 근데 태도는 참 여러 가지로 구성이 이제 돼요. 저는 이제 그 태도를 그 3P, 3C 이렇게도 나눠 봤어요. 그래서 3P는 조금 이제 개인적인 태도, 3C는 좀 사회적인 태도 이렇게 나눠 봤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패션, 열정,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나아가다가도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patience, 인내, 그리고 practice 세 가지. 이렇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것 외에 갖추는 게 있는데 그게 3C였어요. 그래서 compassion, 연민, 그리고 communication, 소통, community,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collaboration, 협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없어도 아까 관계 블로그에서처럼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식을 능가하고 다른 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태클 책을 보니까요. 네. 그 교수님께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청년들 나와 계신데 네.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청년 뭐 머리 희끗희끗한 청년도 있고 정말 청년도 있고 한데요. 네. 사실 다 청년인 거죠.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청년들 대상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에 대한 반성이 컸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고 다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조금 먹으면 현명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지혜로워진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개념이 있는 개념 없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청춘 때에는 열정은 좋지만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념을 좀 잡아주고 싶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쳐요. 저는 책에 나오는 시험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아, 직장에서 배우는 게 많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대답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래? 그런데 왜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면서 배우고 왜 직장에서는 더 많은 걸 배우는데 월급을 달라 그러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험을 쳐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네. 경영학의 밸류 크리에이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시험을 치면 단순히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을 비교 논하라. 이따위 시험을 치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로 개인이 각성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월급을 받아야 되지? 그렇죠? 또 사장이 직원을 먹여 살리나 직원이 사장을 먹여 살리나 이런 질문을 해서 시험을 쳐요. 그거 갖고 토론도 시켜요. 그러면 개념이 생겨요. 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질문을 저는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그래? 그렇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요. 유태인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죠, 그죠? 맞다 셰프라 그래서 유태인어로 What do you think?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계속 물으면 자기 자신의 태도와 신념, 지식을 계속 오가나이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질문이 계속 오는데 넉놓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신념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이 개념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청년들이 개념만 잘 잡혀도 지금처럼 스펙을 쌓겠다고 저는 저렇게 동일한 줄에 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책에다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스펙은 아주 독특한 지표인데 사람을 기계같이 보는 지표거든요. 사람을 사람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표가 몇 센치,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 이렇게 보고 있는 지표인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개념을 갖는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만, 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개념을 갖도록 노력을 하면 그러면은 쓸데없이 남 탓, 제도 탓, 사회 탓하는 것도 굉장히 줄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개념을 갖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인터뷰도 응해주신 김은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서서 잠깐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질문이세요? 예. 교수님, 그 부자는 어떻게 태클을 해야 되고 빈자는 어떻게 태클을 해야 합니까? 태클이라는 게 이제 도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부자는 빈자를 사랑하고 빈자는 부자를 사랑하는 태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빈자는 대체로 보면 부자를 괜히 욕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빈자는 부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자기도 그 사람의 부자라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좋은 점을 보고 발견해서 자기도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빈자는 부자를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부자는 빈자에 대해서 보통 보면 멸시하기 쉽고 무능력하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얘기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처럼 태클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빈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태클이라는 게 찌질한 태클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건데 위대한 태클은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달리는 거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태클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꿈방송은 꿈과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꿈을 많이 이루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못다한 꿈이 있다라면은 우리 꿈방송에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꿈방송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마음에 들고, 네, 오늘 방청하러 와주신 분들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꿈방송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방송을 좀 많이 나와서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 나오실 거예요? 다음 달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시니까 이번에 태클 새로 신곡 준비된 게 있다고 그러시던데 네, 네. 오늘 꿈방송에 최초 공개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제 받았어요. 예. 김학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기타. 아까 태클 노래 이렇게 네, 드렸나요?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 방청객 질문은 안 받으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하고 가시죠. 아, 그럼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청객이 자, 빨리. DBS가 요거 그냥 빼면 되나요? 맨날 그냥 빼면 돼요? 네, 빼시면 됩니다. 요거 나오게 틀어놨죠? 아, 그럴까요? 네. 책을 나오게 틀어. 불러야 되네. 그 재능 있으시면은 부르시고 적성 맞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배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노래만 부르시고보다는 한번 들려드리고 이런 거다 하고 한번 구성하시면 예, 돼요. 한번 그러면 제가 그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푼을 들고 태어났어도 비천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개천에서 났어도 용으로 승천할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대한민국 청년이여. 남의 일에 찌질하게 소문자로 태클 걸지 말고 위대한 삶의 대문자로 태클하라. 잘난 사람 되겠다는 결심하기 전에 나쁜 놈 되지 말자 결심하라.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라. 남이 거는 태클에 두눅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멋진 인생길 빵빠레 울리며 함께 가자. 제가 어제 저기 밤에 이 노래를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3월부터 아마 인크루트나 이런 데에서 저를 후원해서 전국에 이제 순회 콘서트를 할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지금 찌들려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계속 목이 잠겼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잠겨 부르셔야 돼요. 직접 부르셔야 돼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예. 직접 한번 다 같이 부르시죠. 네, 이제 좀 많이 감을 잡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예, 따라서 불러보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예, 예. 맞아요. 계속 부르시기 여기 예. 힘드니까 이걸 한번 틀면 이번에는 크게 낫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약간 이제 중독성이 있게 계속 반복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은기 교수님한테 참 이 노래를 좀
직접 불러보시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 노래가 대박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매니저 정해졌나요? 없으면은 네, 우리 꿈방송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은수풀을 들고 태어났어도 비천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개천에서 났어도 용으로 승천할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대한민국 청년이여. 남의 일에 찌질하게 소문자로 댓글 걸지 말고 위대한 삶의 대문자로 댓글하라. 잘난 사람 되겠다는 결심하기 전에 나쁜 놈 되지 말자 결심하라.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라. 남이 거는 댓글에 주눅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멋진 인생길 빵빠레 울리며 함께 가자. 아니 그냥 뭐 율동을 개발해서 율동도 해보려고. 은수푼을 들고 태어났어도 비천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개천에서 났어도 용으로 승천할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대한민국 청년이여. 남의 일에 찌질하게 소문자로 댓글 걸지 말고 위대한 삶의 대문자로 댓글하라. 잘난 사람 되겠다는 결심하기 전에 나쁜 놈 되지 말자 결심하라.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라. 남이 거는 댓글에 주눅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 멋진 인생길 빵빠레 울리며